이번 시간에는 그 1000만원으로 5000짜리 전세 들어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000짜리 방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방을 찾았으니까 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1000만원은 어떻게든 모았기 때문에 나머지 4000만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세를 살아볼 필요가 있는 게, 월세를 살면은 그래도 아무리 못 잡아도 저는 42만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42만원짜리 월세에서 1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13에서 14개월. 왜냐하면 그 12개월, 1년 만에 그 1000만원을 못 모았기 때문에 13에서 14개월을 살았고요. 근데 이걸 모은 다음에는 전세로 갔습니다. 전세로 갔을 때는 한 달에 15만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이자 플러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은행이자가 뭐 한 10에서 뭐 12만원 이 정도 되고요. 관리비는 뭐 5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적은 케이스로 10만원 정도 냈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5만원 내서 저는 이제 15만원 내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42만원 내서 뭐 15만원이 됐죠. 그러면 얼마가 남죠? 27만원이 남습니다. 네, 한 달에 27만원이면은 그 사회초년생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27만원을 모아서 전세, 내가 빌린 돈을 갚는 데에도 쓸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이게 전세를 살아야 하는 이유, 이거죠. 물론 뭐 어떤 분은 이거 전세 살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뭐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10% 수익률을 낸다고 해서 1000만원 10% 수익률, 10% 수익률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2억을 가졌다, 2억 가지고 10%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다, 매년 10%씩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2천만원을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2천만원을 버는 거죠. 근데 이 10%의 수익률을 내려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경험이 없죠. 뭐 부동산을 사봤겠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사회생활 겨우 시작해가지고 10%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10%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이거 1년 1000만원에, 그러니까 2억인 경우 10% 내면 2천만원이죠. 근데 1000만원 가지고 10% 수익률 내봤자 이제 1000만원, 이게 뭐 100만원입니다. 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리스크가 있는 뭔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전세 자금이 아니면 이렇게 4000만원씩을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빌려주는 데가 없다. 곳이 없다. 전세가 아니면. 네. 근데 이 4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도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빌려주고요. 아주 낮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 저는 2.88%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올해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 근데 이제 얘도 2.8%로 받았다고 합니다. 저보다도 낮은 금리로 받았어요. 얘도 뭐 4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4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2.8%를 곱하면은 0.028, 이거 하면은 1, 2, 하나, 둘, 셋, 넷, 이만큼이 나와요. 112만원.
그래서 얘를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가 됩니다. 4천만원을 빌렸을 때 1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세를 벗어나고 그 한 달에 30만원 가까운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런 제도를 꼭 이용을 하는 게 좋고요. 이걸 이제 받는 법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는. 1번 직장인이어야 돼요. 2번이 직장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그 직장인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연봉은 2,400만 원이면 됩니다. 저는 2,200만 원이었는데, 제 경우. 저는 2,20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2,400 정도 줍니다. 2,400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뭐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최저 시급도 올랐기 때문에 2,400만 원짜리를 뭐 그렇게 어렵게 구하진 않을 거예요. 제 동생이 거의 제로 스펙인데도 2,400만 원짜리 직업을 바로 구했습니다. 네, 연봉 2,400만 원짜리 직장인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만 있으면 뭐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근데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은 이 3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말. 넉넉 잡고 3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월 말에 어쨌든 결산이 돼가지고 뭐 3월 달에쯤에 나옵니다. 근데 3월 말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계획을 짜기가 편해요. 저는 2월 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정도에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이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3월 말이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요. 어쨌든 원천징수 영수증은 3월 말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직을 만약에 11월에 했다. 저처럼 11월 취직.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한 게 뭐 11월 중순, 저는 11월 16일에 취직을 했어요. 일 시작. 그러면 이제 11월은 2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일을 한 거죠. 일함.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그 전해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2달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 월급을 받을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 근데 저는 11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애매한 게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좀 애매합니다. 9월도 포함하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면은 올해가 이제 2018년이니까 2019년은 돼서 받을 수가 없어요. 2019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을 때 내가 일했던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11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첫 해에는 그냥 그 원룸을 살았습니다. 저는 11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11월에서 다다음 해 3월까지 다다음 해 3월까지 월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쨌든 회사만 잘 다니고 있으면 3월 말에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전년도에 일했던 게 3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입사를 했으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다녔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 10월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1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이제,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 단독세대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띄었을 때,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세대주가 나로 되어 있어야 네, 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띄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초기.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근데 단독 세대주 되고 나서는 딱 저만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단독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저 같은 경우는 원룸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근데 제 동생은 그 월세를 오래 살지 않았어요.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고시원에 4개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월세를 살면은 그냥 그 살고 있는 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시원에 뭐 잠깐 거쳐가지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독 세대주가 돼서 전세를 얻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직장인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단독 세대주 요거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입신고 하면 되고요. 인터넷 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중간에 뭐 어디 반차를 쓰고 동사무소 같은데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전세 계약서.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다방에 가가지고, 다방 가서 방을 찾은 다음에, 아까 이전 동영상에서 봤죠? 여기 전세 한 다음에, 방 종류는 원룸하고 4,000에서 5,000.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뭐 강북구, 도봉구, 만약에 뭐 강북구다 여기 저는 여기 수유리에서도 살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데 가면은 어쨌든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 구해가지고 공인중개사 가가지고요. 가면은 방 보여줍니다. 찾아가서 그 동네의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전화를 먼저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 다 나오니까 전화를 해보든가, 아니면 모든 부동산이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뭐 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방을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네 살지를 일단 정하고 가서 방을 보시면 됩니다. 나가서 방을 봅니다. 이거 방 보는 거 이런 것도 동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면 좋겠네요. 그래서 방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방이 나오면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야 돼요. 근데 계약금이 5%에서 10%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5천짜리 들어갈 거잖아요. 5천만 원이면 5%면 250만 원이죠. 10%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형태로 돼 있으면은 그 적금이나 예금에서 그 500만 원은 타는 날짜를 3월 말로 해주셔야 돼요. 그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는 게 3월 말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맞춰서 50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뭐 더 짧게도 돼요. 3개월 또 가능. 카카오뱅크에서 예금 적금 하면은 3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들고 싶으면 짧게, 기간을 짧게,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해서 3월 말에 맞춰서 그 이제 찾을 수 있게 하고요. 500만 원을 들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면은 계약서를 이제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잘 써줍니다. 써주면 나도 사인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계약서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하면 계약서도 마련이 됐죠.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이거는 회사에서 달라 그러면 줘요. 그래도 하나 더 얘기를 하죠. 5번 재직증명서, 이거는 이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서야함. 재직증명서 있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걸 발급해 주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발급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이걸 발급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는 데 있죠. 경리나 아니면 인사과 가가지고 재직증명서 떼어달라 그러면 떼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뭐뭐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거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내가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 등본 말고 뭐 등본 말고 초본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초본으로 떼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그 등본 띄는 기계 있죠? 역에 설치된 거. 거기서 띄시면 돼요. 200원인가 뭐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이거를 들고 가면 됩니다. 은행에 들고 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뭐 하면은 전세자금 대출 언제까지 나오고 뭐 이런 거 은행에서 얘기를 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들어가는 날짜에 내 통장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면은 내 통장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 계약서, 전세 계약서에 계약금, 잔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이제 중도금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5천만 원짜리 저는 할 때 계약금하고 잔금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그다음에 잔금 뭐 4,750만 원 요렇게 치렀죠. 계약금, 잔금 이렇게. 근데 잔금은 내가 입주하는 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날 치르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3월 3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3월 뭐 1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에 하고 다음날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가가지고 3월 11일 회사 앞에 있는 은행을 가서 이제 이거 대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3월 31일 날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주거든요. 대출은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나옴. 근데 계약서 날짜가 만약 일요일이다. 3월 31일이 만약 일요일이면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은 금요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이 일요일이면 3월 29일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3월 31일이 토요일이면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말이 끼면
금요일에 넣어줍니다. 네, 금요일에 넣어주는데 이거를 집주인 이거 어디로 넣어주냐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집주인 계좌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돈을 넣어준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계약금 250만원 치렀고 나머지 이제 500만원까지 넣어주면은 계약 완료됩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뭐 여기 확정일자라는 걸 봤는데, 이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걸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행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입사했다 전세 구해야지 뭐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막 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가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약금, 잔금 얼마, 뭐 계약서 날짜 어떻게 되고 막 간단해 보여도 이게 머리가 터집니다. 저도 이 집 옮길 때마다 아주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뿌듯하죠.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월세에서 전세로 이렇게 성분이 바뀝니다. 물 끓이면 그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 수증기. 물은 물인데 또 기체,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성분이 바뀝니다. 물이 끓다가 이렇게 성분이 바뀌는 시점이 오는데, 이 전세로 옮기는 것은 이렇게 성분이 변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이 과정을 통해서 전세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무튼 계약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그 집주인한테 집 구할 때요. 집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 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되나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에서 요즘 전세자금 대출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구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걸 하고 끼고 해가지고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으면은, 너무만 받은 부동산 방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은행에 다 준비를 해서 갖고 갔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당황을 했었는데요. 융자가 많으면은 대출이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등기부등본 은행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조회를 해줍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위에 서류, 위에 4가지 서류 플러스 등기부등본. 4가지 서류가 아니고 계약서를 제외한 서류 플러스 등기부등본. 이걸 들고 가면 은행에서 조회를 해줍니다. 방에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면은,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약간 위험을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전세자금 대출 거절당하면 결국은 내가 그 잔금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날립니다. 계약 위반이죠. 내가 계약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계약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 해주세요.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거기 계약 쓸 때 요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넣었고요. 제 동생은 이걸 못 넣었다고 하네요. 이 문제가 없다고 집주인이 주장을 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전세자금 대출 거절이 되는 게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집 때문이면은 그 집주인한테 어쨌든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이거를 꼭 최대한 이걸 꼭 넣으셔야지 다시 내가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 방을 알아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이제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이용하시면 월세를 아끼고 내가 돈을 더 모아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